나는 굉장히 다양하고 각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세계는 사람과 사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관계의 순환의 과정이다. 젊었을 때는 술을 같이 먹거나 도박을 포카 게임을 한다든가 화투를 한다든가 그러면 지성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거보다는 아마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황석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그동안 많이 썼지만 신간 할매가 지난 11월 말 그때 출판이 됐는데 이게 저로서는 지난 작품 철도원 3대 이후 5년 만에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려고 그 찾아다닌 거는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항상 그런 경우에 이제 처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사가 많은 나라였고 그동안 왜냐하면 우여곡절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사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내 나이 또래에서부터 한 70, 80, 60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아마 나처럼 많이 겪은 사람이야 물론 없겠지만 비슷하게 동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 남녀가 전부 노인네들이 술 한잔 먹으면 야, 내 얘기를 한번 써봐라, 뭐 소설로 뭐 수십 권이 나온다 이러고 이제 푸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사가 많은 나라인 것이 틀림없고, 저의 경우에는 또 북에도 갔었고 그러고 나서 못 들어오니까 망명도 하고 국내에서 겪은 것뿐만 아니라 해외나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서사들도 저한테 있는 거고, 또 전쟁을 두 번씩이나 겪잖아요. 한국 전쟁도 겪지만 또 거서는 징집당해서 군대 나가서 베트남 전쟁에도 가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오에 겐사부로 선생, 저보다 8년 선배인데 일본 작가, 노벨상 받은 작가죠. 그 양반 만났을 때 대담을 하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그래, 나는 서사가 많은 나라에 태어난 황세영 작가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내가 속으로는 뭐 일본은 뭐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은 나라에 너는 네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냐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기분이 상했었는데, 그 양반이 그런 데 비해서 자기는 아이가 지능이 낮은 그런 장애아로 태어나서 그 장애자인 아들을 두 부부가 키우면서 가졌던 마음고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긴장된 그런 반생을 보냈는데 그것이 자기 작가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체험의 깊이가 틀려요. 그냥 일상 속에서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일로서 겪을 수도 있고, 큰 전쟁이나 역사적 그런 엄청난 경험을 겪어야만 서사가 풍부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근사한 서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르클레지오라고 프랑스 작가를 또 만나서 대답을 하는데 그 친구도 야, 얘기거리 많은 코리아에 태어나서 코리아 작가들을 굉장히 부러워한다. 자기가 그래. 그래서 야, 나는 네 자유가 부럽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무슨 표현의 자유 이런 거야 뭐 기본이니까, 표현의 자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소재로든지 쓸 수 있고, 나는 어떤 소재나 어떤 얘기든지 거리낌 없이 다 쓸 수 있어 하는 게 자유일 텐데, 작가로서의 우리는 역사적으로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써야 되지 않아? 최소한도 이거는 꼭 네가 다뤄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요구하기도 하고 일종의 억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의 무게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하무계 작가가 평생 동안 겪은 일들이 많지만은 1차적으로는 동시대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겪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겪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풍부한 이야기의 콘텐츠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콘텐츠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도 아마 그런 일면을 드러내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여행을 같이 한 2, 3일이라도 가면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왜냐면 일상이 보이니까 되게 그 정도는 서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행 며칠을 가면 성격을 알 수 있다.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술을 같이 먹거나 도박을, 포카 게임을 한다든가 화투를 한다든가 그러면 지성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단시일 내에 자기 이익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니까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게 그때 발현되는 그런 성미나 성질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또 그런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들고, 누구나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기뻐할 수도 있고 희노애락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나. 여행 정도 가면 성격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라든가, 그건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다양하고 각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 잘 봐. 그 자기 작은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하거나 또는 일을 아주 무책임하게 해내는, 맞으면 일을 망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자르죠. 상대하지 않고. 그리고 저의 경우는 한 번 갈라진 친구는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 일생에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있어서 일을 같이 해보면 되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정직하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뤄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자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일을 망치거나 방기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몇 번 충고를 하고 그러다가 안 들면 가차없이 자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되게 보면은 우리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나 문화 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또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져 갖고. 그러면 옛날에 저질렀던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알려지게 되지, 서로. 제가 철도 3대를 지방의 종교시설의 레지던스에 가서 썼는데, 작품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그래서 모임도 안 되고 일상이 다들 그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지던스에서 달리 할 일도 없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불경을 읽고 시집을 많이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경이 어떻게 보면 존재라든가 현대 철학의 개념, 기본 정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결국은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결국은 수천 년 전에 불교와 다시 만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면서 세월이 지났는데, 한 3년여 전에 제가 거처를 군산이라는 항구 도시로 옮기면서 상제, 중제, 하제라고 그러는 세 동네가 있는데, 바닷가에 섬이었던 곳이 간척이 돼가지고 육지가 됐는데, 그 하제가 유일한 포구거든요. 유명하던 포구입니다. 거기에 큰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600년 된 팽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군 부지로 쓰려고 6개 마을을 전부 소개를 시켜서 철거를 시켰는데, 거기에 그 나무 혼자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이걸 환경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지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제를 여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그 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 빚어내는 어떤 서사, 이런 것들을 소설로 써보겠다 하던 생각이 거기 가서 구체화된 거죠. 저 팽나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쓰면 참 재밌겠다. 지금 여기서 할매는 그 600년 된 팽나무의 별명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할매. 왜냐하면 한때 마을의 수호신 노릇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바뀌고 그러면서 미신다파라든가 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개념도 없어졌지만, 이제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무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 할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팽나무가 600년 된 나무인데, 우리가 600년이라고 그러는 건 사람이 정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사실 계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테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 나이테의 생체적 기억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과 같이 나무가 나이를 먹는 건데, 가만 따져보면 이게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세종조쯤 돼요. 조선 초기 불교에서의 세계관을 보면은, 말하자면 세계는 사람과 사람
사람끼리도 그렇고 사물들하고 또 맺는 관계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관계 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바로 그 죽음이라든가 산다는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변화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윤회라고 얘기를 하고 환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짐승이 되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꽃이 되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관념적인 구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석가모니 원래 불경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주장이나 그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석가모니 자신은 그 윤회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정도는 몰라도 윤회가 실제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죽은 뒤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석가모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를 꾸짖어서 지금 현재 살아있음의 얘기를 하기도 너무 바쁘고 벅찬데 죽은 뒤 일을 알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서로 얘기하자. 그러나 세속불교나 이런 데서는 신도들 관리하고 종교를 관리해야 되니까 열심히 부처님 믿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마음 먹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나쁜 짐승으로 태어날 거야 라든가 그런 윤회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소설 구조는 석가모니 본래의 관계의 그물망, 인연의 그물망, 서로 연결된 것들이 순환하고 가면서 끊임없이 카르마가 전해지잖아요. 카르마라는 거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이 후대로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소설은 옴니버스 스타일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인연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와 인연이 된 마을이라든가 또 그 주변에 갯벌 바다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의 그물망에 의해서 업이 카르마가 시간 속에서 순환돼서 전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챕터마다 보면 하나의 단편 소설 같은 에피소드가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성 방법, 그런 서술 방법을 가지고 소설을 쓴 셈이죠. 개똥지박이가 이제 겨울철새인데 원래 사는 지역이 극동시베리아 저 북쪽이거든요. 그쪽에서 날아와서 개똥지박이가 대개 팽나무라든가 이런 열매를 가진 큰 나무들의 씨앗을 많이 퍼뜨립니다. 열매를 먹고 배설을 하니까. 그래서 개똥지박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팽나무가 자라된 그 장소에서 천적에 의해서 습격당한 다음에 죽잖아요. 뱃속에 이제 팽나무 씨앗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팽나무가 자라서 이 소설의 서사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주인공은 팽나무로 옮겨갔다가 팽나무가 나올 무렵에 그 섬 근처로 오게 된 어떤 승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과 나무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도 또 나이 먹고 그래서 죽어서 갯벌에서 사라지면 그 유기물들을 칠개가 먹고 그 칠개를 도요새가 또 잡아먹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인연으로 도요새의 얘기로 또 넘어갔다가 도요새가 죽으면 그것이 이제 바다에 있는 조개들이 또 이렇게 먹고 그 조개의 생합을 300년이 됐을 때 바로 그 지역에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갯벌에 나와서 그 조개를 또 캐서 그러면서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관계가 계속 카르마가 이어지는 나무가 고스란히 그걸 옆에서 함께 겪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런 소설이죠. 이거는 역사를 읽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관계의 순환들을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소설을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길게 썼지만 한편의 시를 읽듯이 장면 장면을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맨 마지막에 새만금 갯벌을 개발하고 농토를 바꾸겠다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갯벌을 간척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폭력이거든요. 자연에 대한 폭력이고 그다음에 해변에서 수백 년 동안 그런 삶을 지속해오던 농어민들에 대한 폭거이기도 하고 엄청난 환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환경운동가 몇몇 캐릭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소설이 중간에서 철거된 마을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에서 딱 끝을 내죠. 중간에 끊긴 것 같은 이런. 그 얘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저로서는 이게 지금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로 표현을 되고 있지만은 과도한 산업화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조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기 때문에 할매라는 작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의 현재 우리가
이루는 문명이나 일상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냐, 할매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사람 아닌 것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반성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할매를 보시면서 매 장이 다 다른 얘기잖아요. 그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다르니까 뒤에서도 읽었다가 중간에 읽었다가 앞에서 읽었다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나무나 새나 꽃이나 동식물들을 요새는 인터넷 자료가 많이 풍부해져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감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히 돼 있고 동영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옆에다 놓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서 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독서, 내가 아마 베트남에 가 있을 때인데 대학 동창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책을 2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받아서 이렇게 봉투에 든 걸 뜯어봤더니 하먼 멜빌의 백경이에요. 모비딕, 다른 하나는 돈키호테, 벽돌장만한 돈키호테, 이 2권이었는데 이걸 베트남 전쟁에서 내가 해병대로 가서 있었는데 언제 읽겠어요. 그래서 본부의 관물상자 안에 여러 가지 자기 잡동사니 있는데 거기도 처박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구정공세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다낭에 제가 나가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외출 금지가 되고 나는 본대로 소환이 돼서 해병대 본대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 전에 미군 예하의 보충대 같은 데 가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칸막이 돼가지고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는 그런 칸막이 된 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2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읽은 책이 없으니까 이 벽돌장만한 거를 그걸 읽었는데 그거 잘 안 읽히거든. 보다 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읽어 치웠어요. 근데 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흰고래, 에이아흡 선장 얘기, 모비디크, 멜빌의 위대한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 그 2주 동안에 그 2권의 책 평소에 잘 안 읽혔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현재 가슴속에 남아있어. 그때 그 기억들, 읽을 때 그 순간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고전 이런 것들을 들고 아예 세상하고 절연해서 이거 내 읽어야지. 어디 처박혀가지고 저 동해안이나 어디 가서 무슨 저 모텔을 하나 빌리든지 해서 저 구석방이나 저 꼭대기 방을 하나 정해서 벽돌장만한 책 몇 권 들고 가서 엎드려서 읽으면 참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근사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인생의 전환기가 올 때, 가령 군대를 나갈 때라든가 또는 어디 왔다가 어딜 간다든가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들이 한두 달 정체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장을 관뒀다든가 학교를 졸업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 이런 때에 평소에 읽기 어려웠던 고전이나 대작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며칠 동안 들고 파면,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인상 또는 소득 이런 걸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 좋은 거 많습니다. 제가 한국 명단편 101선이라는 걸 엔솔로지를 제가 편집을 했는데 매 작품마다 리뷰를 하느라고 식민지 시대부터 2000년대 문학까지 젊은 후배들 문학까지 그렇게 해서 쭉 읽었는데 그중에 단편 한 편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쓴 단편집 전부를 다 갖다 읽고 그리고 덜어는 장편소설까지도 읽어야 되는, 그래야 뭘 뽑아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걸 한 편씩 쓰면 3년 동안을 그걸 인터넷에다 연재를 해서 11권의 소설집을 냈는데 리뷰는 매 작품마다 제가 붙인 거죠. 그런데 한국 작가들이 만만치 않아요. 누구에게나 절창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 아, 한국 문학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대단히 힘이 있고 그리고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좋은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옛날 작품들도 좋은 게 많고요. 제가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은 이제 한 5명 정도를 꼽았어요. 임꺽정슨, 벽조홍명이, 그다음에 이제 이기영, 고향이라든가 봄이라든가 두만강이라든가 이기영, 그다음에 염상섭, 현진건, 최만식, 이 정도가 식민지 시대에 꼽을 만한 작가들이었고, 그다음에 현대문학으로 보면 이제 7, 80년대, 특히 70년대 한국 문학에 자리를 잡게 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든가
연작 소설이죠. 단편들 쭉 써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제 같은 스토리,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속되는 저 황석영의 객지라든가 한시연대기라든가 장길산이라든가 무기의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 좋은 작가들 많죠. 또 우리 노벨상을 받은 한강이라든가 또 신경숙의 몇단방 엄마를 부탁해 이런 작품들 참 해외에서도 아주 성과를 낸 또 황정은 같은 작가, 황정은, 김애란 좋은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라는 거는 편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어느 목사나 또는 절에 가서 어느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거기에 국한된 한정된 얘기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풍박의 여러 가지 인생의 전반적인 전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을 읽어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총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 통째로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상력을 통해서 전해진 것에 감동하기도 하고 그 감수성을 받아서 공감하기도 하면서 넓은 자아를 풍족해진 자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체험에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이면서 내 안에서 또 새로운 창조력이랄지 상상력이랄지 이게 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조적인 생각,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문학 작품들을 풍부하게 읽은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비해서 도서시장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실감을 합니다. 옛날에 100만 부가 요새 10만 부다. 요새 10만 부 팔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지. 그래서 도서시장이 굉장히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사용 빈도도 커지고 매체가 말하자면 종이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옮겨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외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대학이나 학교에서 계속 책을 읽히거든요. 독후감을 과제로 내줘서 아예 책을 읽고 글을 써오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계속 독서를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 문화적 노력에 의해서 독서하는 일들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점 같은 거는 면세를 과감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시내 좋은 장소에 서점이 계속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사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한때는 논술 시험 과제에다 넣어서 독서를 끊임없이 좀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자 이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또 정부나 교육 정책이 달라지면 뭐 논술 없애라 이러고 사지선다형으로 가자 그러면서 외국어 열심히 해야지 언제 독서할 시간이 있냐 하기도 하고 이런 실용적 요구 때문에 오히려 독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문학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산업화 또는 성장사회를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인문적 가치나 인문사회의 어떤 노력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문학이 다 죽었다고 통탄을 할지언정 그걸 회생시키는 노력은 점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독서 시장이 점점 축소되어 온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한때는 소설을 읽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참 이런 폭거를 참 우리나라에서만 보는데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야 그거 소설이다.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럴 때는 저 사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사실 서구의 경우에는 그 나라 문화적 교양의 도를 문학적 교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 요새 어떤 문학책을 읽었는지, 어떤 시인의 어떤 시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걸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지 마라 하는 식으로 통용하는 이런 사회에서 문학적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문학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이제는 무료의심치 않을 정도로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 된 건 국내외 특히 해외 독자들까지도 열광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테고,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한국 문학 또 한국의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동시대에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육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AI 시대가 열린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도 해보고 제미나이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컨텐츠는 어디서 구해? 그건 독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오고 그랬던 여러 가지 각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고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분야나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교양이나 지적 토대를 갖추려면 고전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인공두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질문을 하는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낮으면 저 밑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질문하면 그 수준에서 진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같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람이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죠. 서로 또 상호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 우선 재미있는 작품부터 보시면 돼요. 좀 어렵고 좀 까다로운 거 조금 뒤를 미뤘다가 재미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텔레비 공중파가 거의 시청률이 0%라고 할 정도로 텔레비전을 안 본다고 그래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모양인데,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한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몇 시간을 앉아서 이거 들여다볼 수 있겠나. 결국은 독서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독서는 굉장히 오래 남는 행위입니다. 영상은 그냥 휙 지나가고 나면 단편적으로 그림만 몇 장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독서를 한 거는 통째로의 스토리서부터 장면들이 다 지가 머릿속에서 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저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읽은 소설들, 스토리나 인물들이 그때의 느낌 그대로 이렇게 떠올리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드는, 자기가 대한 대상들 중에서 책으로 읽는 그런 문학 작품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